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 일은 제가 20살 때 겪은 일인데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성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 신검을 앞두고 있었고 입대 전 한두 달 단기 알바를 하려는 생각으로 구인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전을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그런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다른 알바보다 급여가 꽤 높았던 편이라 저는 곧장 연락을 하고 면접을 보기로 했었죠. 참고로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취득했었고 평소 아버지 대신 운전을 자주 했던 터라 운전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면접 장소가 회사나 가게 같은 건물이 아니었고 사장님과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야? 제 이름은 김수혁입니다. 그래, 운전면허는 있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득했습니다. 사장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본격적인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제야 시급이 센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이 일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밤을 새면서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단순 전단지를 돌리는 게 아닌 거래처 관리 영업까지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장님, 근데 무슨 영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노래방 장사를 하고 있거든. 네가 운전하면서 직원들도 데려다주고 시간 나면 다른 가게 사장들한테 영업도 하고 뭐 그런 일이야.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래방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순간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고 그냥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저를 보고 솔깃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혁아, 네가 일한다고 하면 내가 2달치 월급 한 번에 줄게. 어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홧김에 수락을 했고 그날 저녁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위치는 강남 유흥가 일대에 있는 노래방이었고 저는 가게로 들어가자마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죠. 혁아, 어서 와라. 이쪽은 너랑 같이 일할 우리 가게 박 실장인데 서로 인사하고. 실장님은 저보다 2살 위였는데 누가 보면 오해할 정도로 인상이 무서웠고 거기다 큰 덩치 때문에 위압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수혁이라고 했지? 지금부터 일해야 되니까 나 따라와. 저는 실장님을 따라 나가 검은색 봉고차에 올라탔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을 픽업하는 길이었고 집집마다 찾아가 아가씨를 태운 뒤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시작일 뿐이었고 본격적인 업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죠. 그날은 실장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실장님이 아가씨를 차에 태우더니 노래방 앞에 내려주고 들어가는 시간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끝나면 다시 노래방 앞으로 가서 아가씨들을 차에 태우는 일종의 보도방 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유흥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알게 된 건 보도방 영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가
다시 돈을 돌려드리고 일을 그만둔다고 했었지만 단순 운전만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말까지 하면서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간은 실장님과 같이 일을 했고 그 뒤로부터는 저 혼자 일을 했었는데 알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가씨들을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는데 한 아가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혀가 사장님한테 말해서 차 수리 좀 하라고 해. 차 수리요?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 뒷자리에서 이상한 종소리 같은 게 자꾸 들리는데 넌 못 들었어?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고 일단 그 아가씨 말대로 다음날 사장님께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 차 산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일단 알겠으니까 점검은 해볼게. 그리고 사장님이 카센터를 다녀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아가씨들도 차 뒷자리에서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들린다고 말이 나왔고 그 뒤로는 서로 뒷자리에 앉기 싫다는 말까지 나오곤 했었습니다. 뭐 차에서 소리가 난다고 당장 차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점검을 받아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니 사장님도 난감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일을 한 지 한 달이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차를 가져다 놓기 위해 노래방으로 가고 있었고 거진 목적지에 다 왔을 때쯤 그때 차 뒷자리에서 말로만 듣던 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동안 아가씨들이 잘못 들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 소리를 듣고 나니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알 수 없는 한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차를 세우고 뒷자리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큰 굉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쳐다봤더니 대형 트럭이 역주행을 해서 제가 일하던 노래방 옆 건물로 돌진한 큰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만약 종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평소대로 노래방 앞에 주차를 했더라면 저는 대형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날 뻔했던 정말 끔찍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란 시간이 흘러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군 입대를 하기 얼마 전쯤 사장님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혁아, 잘 지내고 있어? 아, 네. 근데 사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너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사장님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그 차를 운전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데 그 말은 차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었죠. 그래서 사장님은 자동차 시트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란 판단을 하고 시트 교체 시공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트 교체 작업 중 서비스로 세차를 해주던 직원이 자동차 트렁크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건 손잡이가 달린 방울이었는데 알고 보니 무속인이 사용하는 물건이었고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에는 뜻을 알 수 없는 부적들이 여러 장 붙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부적과 방울을 들고 무속인을 찾아가 물었는데 그 차에 큰 사고가 난 것 같다면서 차를 당장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의 원래 주인은 사장님의 지인이었고 그 당시 1년도 타지 않았던 새 차 같은 중고차라 지인의 말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구매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무당 말을 듣고 그제야 번호판을 조회해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의 사고 보험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장님은 차를 판매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건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이 했던 마지막 말이 이 차를 운전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은 큰 화를 입게 된다는 무서운 말을 듣고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영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다행히 저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계획대로 군입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사건은 넘어가는 듯 싶었으나 제가 첫 정기 휴가를 받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입대 전 사용하던 휴대폰을 일시정지를 시켜둔 상태였는데 휴가 기간만 쓰려고 일시적으로 해제를 시켰더니 다음날 저녁쯤 믿기 힘든 문자 한 통이 날아오는 겁니다. 그건 사장님의 부고 소식이었고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에게 날아온 단체 문자였죠. 저는 사장님과 그리 오래된 인연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 제 걱정에 전화까지 주셨던 분이라 그날 부고 문자를 보고 나서 장례식장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을 만나 사장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은 무당 말을 듣고 그 차를 판매하려고 했지만 그냥 팔기에는 너무 손해라 가게 차량으로 쓰진 않고 개인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다 큰 교통사고로 인해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됐고 결국 폐차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무당이 했던 말 중에 그 차를 타고 다녔던 사람들 중 한 명은 분명 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뜩할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만약 무당의 말대로 사장님이 차를 판매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또 트렁크 아래에 있던 부적들과 트렁크 구석에서 발견된 무당 방울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때 일은 차에 귀신이라도 씌었나 싶기도 하고 그 방울 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도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기억에 여전히 무섭게만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오늘 제보하려는 내용은 제가 10대 시절 조직 막내 생활을 할 때 있었던 무서운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부터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늘 술에 취한 아버지, 그리고 틈만 나면 남자를 집으로 부르는 어머니부터 어린 나이에 보면 안 될 것들을 보고 자랐었죠. 이유 없이 혼나는 건 기본이고 한날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 다리가 부러진 적도 있을 만큼 힘든 유년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미성년자이다 보니 일자리도 마땅치 않았고 당장 잘 곳도 없는 현실에 하루하루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대구에서 유명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큰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잡고 만난 건 아니고 제가 중학생 때부터 잘 알던 친구가 동성로에서 술을 한잔하자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 큰형님이 계셨던 거죠.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친구가 말하길 조직 내 행동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행동대장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 중 최고의 직급인데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친구와 저 그리고 큰형님 이렇게 셋이서 술을 한잔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술자리는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 친구가 자리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를 만났던 거고 하여튼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조직 막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의문이 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당장 잘 곳도 없는 미성년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건 더더욱 지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조직의 일원이 되고 난 뒤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고, 또 숙소 생활이지만 편히 쉴 곳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선택이 최선이라 생각했고, 저도 큰형님처럼 조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죠. 주로 저희가 하는 일들은 빌린 돈을 받아내는 일이 주 업무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오면 되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고문하거나 또는 폭행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채무자 주변인들의 주소지를 파악해 간접적으로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곤 했었습니다. 주로 채무자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사람들에게 알리면 10명 중에 8명은 즉각 돈을 갚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때면 행동대장인 큰형님이 직접 나섰고, 무슨 방법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 돼서 돈을 받아오는데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죠. 친구와 저는 막내 생활을 했던지라 어떤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직 생활을 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 저희 아래로 막내들이 들어왔었고, 그 덕에 좀 편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 후로 숙소 청소나 잡심부름 같은 건 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숙소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석수 형님이란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나 좀 따라가자. 그때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건 처음이라 저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형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당시 석수 형님이 타고 다니던 차량이 그랜저 TG였는데, 그날은 그 차를 타지 않고 검은색 봉고차에 탑승을 하더라고요. 저와 친구도 얼떨결에 봉고차에 타게 됐고, 그렇게 어디론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목적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석수 형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어두워 보여 물어보기도 힘든 분위기였죠. 한참을 달린 뒤 어느 허름한 공장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행동대장이었던 큰형님과 그리고 처음 보는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수야, 애들 데리고 왔냐? 예, 형님. 막내 벗어난 신고식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희를 타깃으로 말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었죠. 그런데 얼마 뒤 어떤 남자가 밧줄에 묶인 상태로 창고 안으로 끌려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굳어지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그때 큰형님이 저희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로 안 되는 놈들은 내가 정답이야. 오늘은 너희들 둘이서 설거지 좀 해라. 그러면서 그 남자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폭행 수위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남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실신 상태가 된 후에야 폭행은 끝이 났었죠. 둘이서 잘 처리하고 와라. 믿고 간다. 그렇게 큰형님과 석수형님은 창고 밖을 빠져나갔고, 그 창고에는 저희들과 그 남자 이렇게만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저와 친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그때 석수 형님이 다시 들어오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들 그러고 있을 줄 알았다.
이 형님이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배워둬라. 그러면서 그 남자를 끌고 가더니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온몸이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그냥 도망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들은 도망을 갔고 그 후로 한동안 친구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친구는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이상할 만큼 자꾸만 제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수상한 느낌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이 친구 성향을 볼 때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났으면 만났지 절대 제가 있는 곳으로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반년 만에 연락이 와서 제 위치를 물어보니 제 입장에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친구는 집요할 정도로 제 주소를 물어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살던 집 주소를 불러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갔었는데 그 집 근방에 익숙한 그랜저 차량이 한 대 보였고 얼핏 번호판을 보아하니 그 차는 석수영님 차량인 게 확실하더라고요. 제 추측으로 친구는 다시 붙잡힌 것 같은데 친구를 통해 저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유인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도 해봤지만 솔직히 큰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 위치가 탄로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나서기도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도망가듯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었고 그 후로 얼마 뒤 친구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프고 힘들었지만 친구의 장례식장에 찾아갈 수도 없었죠. 분명 저를 잡으려는 조직들이 망을 보고 있었을 테니까요. 고인이 된 친구는 단순 사고사라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진짜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휘발유를 뒤집어 쓴 남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행동대장이었던 큰형님은 이런 방법으로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거겠죠. 지금은 정말 평범하게 지내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돈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사채 또는 일수 같은 불법적인 돈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고인이 된 친구는 참 겁이 많은 놈이었는데 이 녀석이 죽기 전까지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을지 아직도 가슴 한편이 무겁고 아프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지만 시청자분들은 저와 유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어릴 적부터 외모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랐고 항상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냈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었고 제가 성인이 되고 30살이란 나이를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모태솔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지 회사와 집 말고는 따로 외출은 하지 않고 지냈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안부 정도 묻고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 종석이에게 연락이 왔고 그날 편의점 앞에서 종석이와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죠. 종석아, 내 얼굴로 인생 살기에 참 힘들다. 내가 봐도 이번 생에는
결혼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30살이야 임마.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외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한 거야. 저는 종석이를 만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종석이는 대뜸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볼래? 너 이번 주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가보자. 이번 주? 뭐 시간은 많지. 근데 그게 어딘데? 야, 일단 나와 보면 알지. 그럼 약속 잡은 걸로 알고 내가 토요일에 연락할게.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종석이와 약속을 잡았고 며칠 뒤 한 호프집에서 종석이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종석아, 너 그냥 술 먹으려고 나 부른 거야? 야, 내가 주말 저녁에 너랑 술이나 먹으면서 이러고 있을 것 같냐? 일단 여기서 한잔하고 나서 내가 진짜 좋은 데 데려다 줄게. 저는 종석이와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2차로 종석이를 따라 이동한 곳은 바로 성인 나이트였죠. 종석이의 말은 여기서 여자를 만나 모텔 솔로를 탈출하라는 뜻이었는데 솔직히 전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지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친구 말을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온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고 떨렸지만 또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금세 적응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주말마다 종석이를 만나 나이트클럽을 밥 먹듯이 다녔고 대략 2달 정도 지났을 때 클럽에서 만난 한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교하면 과분할 정도의 이쁜 외모에다 심지어 제게 먼저 고백까지 할 정도였으니 제 인생에서는 마치 꿈만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지내다 주말 밤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저는 차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가 나타났고 저는 긴장이 돼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 밝은 데서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훈남이시네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살면서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드라이브는 됐고요.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갈래요? 여자의 제안에 근처 술집으로 이동했고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이건 그 당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앞으로 잘 만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그때 그 여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만 갈까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저는 술까지 얻어먹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손을 잡더니 자꾸만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여기 근처에 좋은 데 많거든요. 여자가 말한 곳은 술집 근방에 있는 모텔이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택시 부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에이,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운전해서 가요. 여기는 음주 단속도 안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요. 확인을
잘 하고 나오셔야죠. 에? 근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혹시 음주운전이에요? 아, 저희가 간단하게 마셨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네. 그냥 경찰 불러서 얘기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글쎄 상대방 차주가 이런 제안을 꺼내는 겁니다. 아, 그럼 경찰 안 부르고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300에 합의합시다. 어때요? 뭐 싫으면 경찰 부르던지.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 이 상황에 경찰까지 부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는 합의금을 입금하고 나서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 김 다 샜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런 기분으로 얘기는 더 못하겠어요. 그 여자는 분위기가 안 좋다며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저도 대리운전을 불러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다음날 제 친구 종석이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더니 종석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친구니까 말하는데 너 그냥 먹힌 거야 임마. 뭐? 아니 그게 뭔데? 자세히 말 좀 해봐. 야, 너처럼 어리버리한 애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야. 친구 종석이의 말은 나이트에 오는 남자들 중 쑥맥이거나 아니면 호구처럼 보이는 남자들에게 접근한 뒤 일부러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노리고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일명 따먹기 범죄라고 불리는 무서운 수법이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드디어 여자와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나니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한없이 더 떨어져 버렸죠. 종석이 말로는 요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따먹기 범죄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특히나 나이트에서 만나는 이성은 더욱 주의해서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저 스스로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겪은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저희 아버지인데 이 사연을 보내면서 아직도 그때 생각에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일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난 뒤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게 원인이었고 그로 인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 당시 평생 살림만 하셨던 어머니가 식당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저마저도 다니던 학교까지 휴학하고 공장에 취업을 해야 할 만큼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줬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매일같이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하셨고 그 와중에 다행인 건 아버지가 술을 멀리 하시는 분이라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다니진 않으셨죠. 그 후로 아버지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용직을 하면서 지내셨고 거기서 일을 하다 박씨 아저씨란 분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버지가 인력사무소를 나간 지 2달이 막 지났을 때였는데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도록 귀가를 하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성격상 늦으면 늦는다고 필히 연락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날따라 아무 연락도 없었고 심지어 전화기까지 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잠 한숨 못 자고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대략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디서 술을 드셨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셔다 드렸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거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부모님이 서로 다투고 계셨는데 그냥 말다툼이 아닌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손에 칼까지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뜯어 말렸고 다행히 싸움은 일단락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탓에 아침 일찍 일을 나가지 못했고 그 문제로 인해 어머니와 다툼이 시작된 거라고 그때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집안은 난리가 났고 어머니는 이렇게 못 살겠다며 짐을 싸고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필 제가 있어서 망정이지 혹여나 두 분이서 싸우다가 큰일이라도 날까 싶은 생각에 그때는 어머니가 친정집에 계시는 게 오히려 안전할 거라는 판단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습니다. 우철아, 잘 지내고 있지? 네, 그냥 똑같죠. 어머니는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런 건 없고 실은 엄마가 어떤 아줌마와 일을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너희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기존에 하시던 식당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어머니께 들은 내용은 어머니가 친척 집으로 가고 난 뒤 아버지는 매일 밤 그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말이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셨죠.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랑 얘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에휴,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창피한데 우철아, 너 엄마가 지금 뭐하고 다니는 줄 아냐? 아빠랑 일하는 사람 중에 박씨라는 놈이 있거든? 그놈이 너희 엄마 옆에 붙어서 날 이혼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어머니가 박씨 아저씨와 바람이 났는데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나서 둘이 살림을 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평소 아버지가 의처증 증세를 간혹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말을 좀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저는 어머니께 사실 여부를 여쭤봤었는데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머니도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신고를 당했고 지금 지구대에 있으니 모시고 가라는 내용의 전화였죠. 그 뒤로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면서 지내셨고 혹시 혼자 계실 때 또 그런 짓을 할까 싶어 저는 일까지 그만두고 아버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철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사람이야. 어딜 가나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그 말과 함께 종이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 종이에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인터넷으로 주소를 검색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작은 술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술집은 아니었고 일종의 방석집이라고 술을 팔면서 성매매까지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런 주소가 적힌 종이를 줬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그 종이를 건네받고 난 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장을 보려고 잠시 외출을 하고 들어왔었는데 방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고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제 예상과 다르게 너무 덤덤하게 받아들이셨고 아무리 사이가 나빴더라도 30년을 넘게 부부로 사셨는데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자식 입장에선 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는 끝이 났고 그제야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뭔가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동안 힘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넘겼지만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연히 제 방 서랍장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 집에서 지낼 수도 없을 만큼 무서운 내용이었죠. 유서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데 이 사건은 박씨 아저씨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씨 아저씨와 둘이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어머니를 부르게 됐고 박씨 아저씨는 저희 집 가정사를 딱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어머니가 방석집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이었는데 아버지는 극구 반대를 했지만 어머니는 식당 일이 힘드셨는지 박씨 아저씨 말을 따르기로 했었답니다. 그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어머니와 싸웠던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찾아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박씨 아저씨가 어머니 옆에 붙어 아버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겁을 주기 위해서 산으로 끌고 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진짜 소름이었는데 아버지를 협박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들인 저에게 타깃을 돌리려고 했었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던 아버지는 본인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고 30년을 넘게 같이 사셨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힘들었는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목숨을 끊어버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모두 읽고 난 뒤 어머니의 얼굴도 보기가 무서웠고 저는 핑계를 대면서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종이에 적어줬던 주소가 생각이 나 그리로 찾아가 봤더니 글쎄 어머니가 손님과 술을 마시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충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술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서를 토대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었지만 구체적인 행위나 정황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듣게 되었죠. 그 후로 저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현재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빨간 간판으로 새겨진 술집만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론 무섭기까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시절 룸살롱 웨이터를 하면서 겪은 일인데
아가씨들은 물론 웨이터인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8년 전 울산 동구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었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번 다쳐보니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같은 일을 하기가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 고민을 하다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관련된 광고밖에 보이질 않았는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 길에서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사실상 힘들었고 만약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다 저희 집 근처에 위치하는 유흥주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고 저는 곧장 연락을 하게 되었죠. 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주점 일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실은 제가 20살 때 웨이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돈도 돈이지만 무릎을 다친 상태로 다른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었죠. 결국 유흥주점으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됐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울산에 살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주점과 다르게 한국 아가씨가 아닌 외국인들이 일을 했었고 거진 필리핀 아가씨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어도 잘하고 거기다 웨이터 팁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달간은 별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명 진상 손님들이 하나씩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의 이 손님도 진상 부류에 속하는 손님이었는데 아가씨를 괴롭히는 게 아닌 저를 힘들게 하는 손님이라고 볼 수 있었죠. 대략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고 일주일에 2번씩 늘 혼자서 찾아오는 진상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오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저에게 잔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면 10분마다 저를 불러 담배 또는 껌을 사다 달라는 손님이었는데 또 팁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니까 거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마다 재떨이를 치워야 할 정도로 연달아 담배를 태웠고 저희 가게 사람들은 그 손님을 보고 꼴초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었죠. 그렇게 일을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미치겠네.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일하는 아가씨 하나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가씨가 도망을 간 거라 추측을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글쎄 필리핀 아가씨를 데려올 때 한국에서 가수 데뷔를 시켜준다는 핑계로 설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돈 욕심에 빠져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아가씨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히 도망을 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도 사장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이해가 되면서 아가씨들에게 치근함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가씨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아가씨 한 명이
몰래 외출을 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아가씨들은 가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빌라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이 끝나면 새벽 5시 정도 되는데 다들 술을 먹은 상태라 그냥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아가씨 한 명이 잠을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니 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날 밤 아가씨들을 불러 늘 하던 이야기를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건 숙소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장님이 아가씨들에게 강조했던 규칙 2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에게 숙소 위치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2번째는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죠. 사장님의 입장은 아가씨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했었지만 실상은 손님과 눈이 맞아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나서 사장님은 수시로 숙소를 감시했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아가씨가 사라졌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 사라진 아가씨는 저희 가게의 에이스였는데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해 보였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결근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자주 했던 말이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아가씨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니 저와 사장님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꼴초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꼴초 손님이 지명하는 아가씨가 둘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가씨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사라진 아가씨와 그리고 꼴초 손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으나 사장님은 우연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3번째 아가씨가 사라진 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사장님은 꼴초 손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뒤를 캐고 다니다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날 숙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감시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아가씨 하나가 숙소에서 나오더랍니다. 사실 그 아가씨는 그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쉰다는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외출을 하니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 미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한 남자를 만나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그 아가씨는 남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쫓아가서 그 남자를 붙잡았더니 글쎄 저희 가게 단골인 꼴초 손님이었다고 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단골이지만 저희 아가씨는 이 차 안 나갑니다. 꼴초 손님은 사장님을 보고 굉장히 놀란 듯 보였다는데 본인도 캥기는 게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아가씨를 데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폭력까지 쓰면서 강제로 꼴초 손님 집까지 들어갔었다는데 사장님은 집안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온통 노끈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기다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마치 표현을 하자면 폐가나 흉가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2개의 방 중에 한 방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고 그 방 안에 사라진 아가씨들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가씨를 발견했을 때 노끈으로 온몸이 묶인 상태라고 들었고 한동안 밥도 못 먹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라진 아가씨들을 데려와
꼴초 손님을 만난 이유를 물었더니 글쎄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게 필리핀 국적은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고 심지어 여행 비자 같은 경우 90일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3개월 뒤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꼴초 손님이 취업 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아가씨들을 유인했는데 취업 비자는 여행 비자와 다르게 한국에서 2년이나 거주를 할 수 있으니 아가씨들 입장에선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거짓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갈 수도 없었으니 납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납치를 당했던 아가씨들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만간 가게로 찾아와 저를 죽여버려야겠다는 말을 꼴초 손님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자꾸만 심부름을 시키니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아가씨 납치건에 대해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 아가씨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꼴초 손님이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방문하는 게 아닌 제 안부를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마 계속 그 일을 했다면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 한 달 전쯤 그 근방을 지나가면서 가게를 살펴봤더니 아직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도 있다는 게 참 무섭기만 합니다. 벌써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제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제 친구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실화입니다.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한 지 1년 차에 있었던 일이니까 대략 9년 전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생산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날 퇴근을 하면서 친구 동민이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동민아, 무슨 일이야? 야, 퇴근했냐? 오늘 시간 있으면 술이나 한잔하자. 동민이란 친구는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처럼 지내던 사이였고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가족만큼이나 가까운 사이라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동민이를 만나 모처럼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이런 대화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수야, 너 공장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다 그렇지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 친구 동민이가 제안한 일자리는 돈을 빌려주는, 즉 금융 쪽 일이라고 설명을 하던데 금융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대뜸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나 한 번만 믿어봐. 진짜 큰 돈 벌게 해줄게. 동민이는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돌아갔고 그런 친구의 제안에 딱히 흔들리는 건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할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건 저와 한 조로 근무를 하고 있던 팀장급 선배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버렸고 그 선배가 하던 일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
보기보다 신경 쓸 게 많고 예민한 업무였죠. 거기다 제대로 된 인수인계도 받지 못하고 일을 이어받다 보니 하는 것마다 실수를 반복하곤 했었습니다. 잦은 실수에 저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죠. 남들이 볼 땐 크고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여기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람 관계도 좋았고 나름 애착이 가던 회사였는데 저도 업무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아쉽지만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서 쉬고 있는데 한 달 전쯤 제 친구 동민이가 제안한 일자리가 떠올랐고 그냥 구경이나 가보자는 심정으로 저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었죠. 동민아, 네가 앞전에 말한 일자리 있잖아. 아직 자리 있냐? 야, 내가 지금 바빠서 통화하기 힘들거든? 내가 사무실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일단 거기로 가 있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었는데 그곳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누가 봐도 평범한 빌라 건물이었죠.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고 안에 사람이 없나 싶어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제 또래 남자 하나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제야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더라고요. 빌라의 구조는 일반 가정집과 다름이 없었고 한 가지 특이점을 찾으라면 컴퓨터가 5대 정도 있다는 것뿐 그 외 특별한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렸죠? 여기가 별거 없어 보여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없는 척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동민이 전화 받고 열어드린 거예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동민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업자인데 뭐 편하게 강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동민이 말로는 금융 쪽 업무라고 하던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일명 작업 대출이라는 업무였는데 쉽게 말해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은밀한 곳이었죠. 원래 동민이랑 저랑 둘이서만 일을 하거든요. 근데 동민이가 자꾸 믿을 만한 친구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자리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보기에는 이래도 수입도 쏠쏠하고 할만하니까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진짜 죄송한데 저는 이런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생각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동민이랑 얘기 다 끝낸 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곤란한데. 제가 일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 남자가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는데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에 쓰인 내용은 저희 부모님 연락처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과 상세한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일을 하고 말고는 본인 마음인데 만약에 어디 가서 헛소리라도 꺼내면 그쪽 부모님은 물론이고 경수 씨랑 같이 공범으로 엮을 테니까 입단속 잘하세요. 내 말 뜻 알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면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따르는 방법 외엔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빌다시피 사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제 친구 동민이가 들어왔었습니다. 야, 너네들 뭐하고 있었어? 근데 분위기가 왜 그래? 동민이는 상황 파악을 하고 나서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저는 동민이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야, 왜 그래? 너 내 친구 경수 맞냐? 이 일 아무나 못하는 거야. 내가 너니까 같이 돈 벌자고 하는 거지. 동민아, 이거 불법이잖아.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 부모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아, 시기발 진짜. 네가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서 일하고 사는 거야, 임마. 나는 너 같은 찌질한 새끼랑 친구로도 남기 싫으니까 앞으로 평생 연락하지 마라. 나 간다. 그동안 동민이와 중마고우로 지냈지만
이런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고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유, 글쎄, 우리 집 근처에서 어떤 남자들이 담배를 태우길래 내가 잠깐 쳐다봤거든? 그러니까 다짜고짜 욕을 하고 내 어깨를 치고 가더라고. 살다 보니 새파랗게 젊은 애들한테 욕까지 듣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원.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다음 날은 어머니에게 또 문제가 생겨버렸죠. 그 당시 어머니는 학교 근처에서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 손님들이 찾아와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고 온갖 욕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니까 뭔가 눈치를 챈 듯 남자들이 도망을 가버렸고 이 일 때문에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불상사까지 겪으셨다고 했죠.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단순 우연이라 치부하고 넘기려고 해도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작업대출 사무실에서 만난 강 대표라는 사람과 그리고 친구 동민이었죠. 혹여나 제가 신고라도 할까 싶어 사람을 고용한 뒤 무언의 협박을 하는 거라 생각했고 저는 그 후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정말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죠. 어느 날 저와 고등학교 동기였던 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었는데 그 내용은 동민이가 사망을 했다는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절친이었던 친구라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지만 거기에 있던 다른 동창들은 동민이가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동민이와 같이 일을 하던 동업자가 한 명 있었는데 동민이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려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줬다는 그런 사건 때문에 서로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동업자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동민이를 살해하고 나서 이 일을 같이 하려고 했던 친구까지 살해를 하고 난 뒤 동업자 본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유서까지 남겼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살해 계획이 순탄하게 흘러가질 않자 모든 걸 포기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동업자 강 대표는 동민이가 돈을 빼돌려 제게 준 거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노리고 있었던 끔찍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 돈의 유혹에 넘어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면 그 끝은 더 비참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꽤 흐른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고 언제쯤 이 일을 잊을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이혼하고 혼자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제가 결혼 시절 겪은 실화이며 그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시기니까 연도로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모습의 이미지였고 과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 하나가 절단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할 거라 믿었고 둘이서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보, 내가 집에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건 어때? 사실 내가
요즘 몸도 안 따라주고 컨디션이 영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저도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남편이 어디 아픈 건 아닐까 하는 걱정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쉬는 게 아니라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몸이 아프다는 건 그냥 핑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날 지경이었고, 저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 만큼 집안 사정도 좋지가 않았죠. 조금만 참으면 달라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일을 그만둔 지 반년이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고, 그날 밤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죠. 오빠,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오빠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우리 이혼하자. 아이, 갑자기 왜 그래? 그 말 진심이야? 남편도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서둘러 일자리를 알아본다며 다음 날부터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 동창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작은 사업을 해보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절대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 무슨 일인데? 거창한 사업은 아니고 그냥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이야. 아무튼 앞으로는 남편 노릇 좀 제대로 해볼게. 남편은 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고, 저도 그 부분이 미심쩍고 수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 싶어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매일같이 밤을 새우는 건 물론이고,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날도 덜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이해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던 날이었고, 남편은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서 내려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갑자기 일이 생겼고, 부득이하게 여행 일정이 무산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남편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여행 간 거 아니었어? 그리고 절대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도 당혹스러웠는지 서둘러 그 여자를 돌려보냈고, 저는 그제야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게 남성들 상대로 하는 일이거든. 일명 귀청소방이라고. 손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귀청소도 해주는 그런 곳이야. 그리고 방금 본 아가씨는 면접 때문에 잠깐 들른 건데 이상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면접을 집에서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남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이 일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살펴봤더니 진짜 귀를 청소해주는 곳이었고, 좀 찜찜한 일이긴 했지만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이상행동이 시작되었는데, 한날은 남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생이라면서 한 남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은 쥔제라는 중국인이었는데, 나이는 많아봤자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앳된 모습이었고, 한두 달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숙소를 구할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신세를 지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고, 쥔제라는 남자도 뭔가 측은하게 보이길래 당분간만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외출하거나 또는 출근할 때면 저도 밖으로 나가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쥔제라는 남자는 방 안에서 뭘 하는지 하루 종일 전화 통화만 하고 있고, 제가 외출을 하지 않으면 그 남자와 한 집에서 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얼마간은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데, 아무리 편의를 봐준다고 하더라도 쥔제 동생은 숙소를 알아보기는커녕 나갈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화를 내며 물었었죠.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동생이 그랬잖아. 숙소 구할 때까지만 지낸다고. 조금만 기다려줘.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남편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고, 불편한 동거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친정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었죠. 그러자 남편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박서방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2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랑 여행 다녀오라고 돈이랑 비행기 티켓까지 주고 갔어. 엄마한테 찾아갔다고?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여행지가 어딘데? 중국 여행인데 도착하면 여행 가이드도 있고 박서방이 호텔까지 예약해놨대. 그냥 몸만 가면 된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통화를 끊었고, 그날 밤 남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미로 저희 부모님께 여행을 제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셨고,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있던 중국인 동생 쥔제도 갑자기 숙소를 구했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그때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짜여진 계획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제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동생 쥔제가 집을 나간 시점부터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는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중국으로 여행을 떠난 저희 부모님마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부모님 걱정에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경찰 신고까지 했었지만, 부모님이 묵은 호텔 정보도 모르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잠 한숨 못 자고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전 형사 2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경찰인데요. 박종민 씨 아내 되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남편은 과거 칠성파 소속으로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하고 판매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고, 또 사람을 죽인 살해 전과까지 있던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들은 말이, 남편이 운영하던 귀청소방에서 유사 성행위가 일어났고, 그곳에 방문했던 남성 중 2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들을 수가 있었죠. 결국 경찰 조사 끝에 남편은 강원도에 위치한 인적드문 별장에서 검거되었고 중국으로 넘어간 저희 부모님도 그제야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끔찍한 생활이었답니다. 부모님이 중국으로 넘어가자마자 한 남자가 여행 가이드인 척 접근을 했고 아무 의심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글쎄 그날부터 이유 없는 감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겨우 견딜 만한 양의 음식을 제공해줬고 연세도 있으신 마당에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청소를 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받았던 남성 2명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제가 원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조직 탈퇴를 하면서 손가락 하나를 절단했던 거였고 그 뒤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는데 저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그 다짐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귀청소방이란 간판을 세우고 그 안에서는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했었다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돈이 되질 않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중국인 업자를 통해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는 끔찍한 짓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약을 탄 음료수를 남자 손님들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약을 제조하면서 옆에서 남편을 도운 조력자가 바로 저희 집에 얹혀 살던 찐재라는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확히 3개월 뒤 중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냈었는데 혹여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만 조금 주려는 생각으로 중국으로 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순진하고 착해 보였던 사람인데 뒤에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믿기가 힘들고 그런 사람과 2년이나 같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요즘은 귀청소방이란 게 사라지고 키스방 또는 안마방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호기심에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좀 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